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알아서 해봐요라든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그 어제 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나요? 라는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요?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중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축구 선수 한둘이 잘못하는 것은 선수 책임이지만 전체가 못하는 것은 감독 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대화 방식이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시 한마디에 회사는 운명과 실적이 갈린다. 나쁜 지시와 올바른 지시, 나쁜 지시의 예. 10월에 만료되는 카드 갱신해 주세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 보냈답니다. 검토해 주세요. 카드 사용 내역 중 중복 지불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아침에 혹시 서류 한 장 안 왔나요? 올바른 지시의 예. 10월에 만기되는 글로벌 엔트리 카드를 9월 말일 전에 갱신해 주세요. 변호사가 뉴욕 5번가 건물 매입건 관련 서류를 보내왔네요. 검토 후 의견을 내일 3시까지 주세요. 1월 15일자 카드 사용 내역 중 XX 스테이크 식당에서 결제 처리 미숙으로 2번 결제가 되었네요. 중복 결제인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듯 명확한 지시를 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시기와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직시되어야 한다. 카드라고만 말하면 크레딧 카드인지 체육관 회원 카드인지 혼돈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가 한둘이 아니거나 동시에 다른 서류가 와 있을 수 있다. 날짜나 장소가 명시되지 않으면 직원은 어느 날부터 확인해야 할지 몰라 일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을 지시할 때는 이처럼 오해나 분석의 여지가 들어가는 것을 최대로 줄이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업무 지시를 받는 사람이 반드시 그 일의 배경이나 목적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쓸까? 사람을 써서 매출을 올릴까? 특별히 시간제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공장 구조에서는 1인당 생산량의 데이터가 있으니 매출이 오르면 사람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의 양과 질이 혼재돼 오피스에서는 망설이기 마련이다. 업무가 늘었으니 사람을 더 써야 할 것 같지만 업무 효율성을 올리려면 오히려 인원을 줄여도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스노우폭스 사업 초기에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아직 발생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다. 추가 인력을 고용할 자금이 없으니 늘어난 업무를 본래 정해진 인원으로 어떻게든 해내며 버티던 시절이었다. 처음은 힘들다고 모두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자 일은 전보다 많아졌지만 차츰 여유가 생겼고 일 처리에 문제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출이 증가하며 직원들의 일이 늘어난 것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이 증가하면 직원을 추가 고용하곤 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만원버스를 타던 느낌과 같았다. 버스 안에 문도 잘 닫히지 않을 정도로 승객이 가득 찼지만 앞뒤에서 밀다가 차가 한번 휘청거리면 버스의 문이 닫혔고 그렇게들 타고 갔었다. 다음 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져도 여전히 사람은 더 탈 수 있던 시절이었다. 사무직 일은 일의 양 못지않게 개인의 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일의 효율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나는 심지어 직원 한 명이 한 달 내내 하던 일을 새 신입 직원이 엑셀의 몇 가지 수익식을 활용해 이틀 만에 마치는 것도 봤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직원은 그 일을 몇 분 안에 마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당시에 40에서 50명의 직원으로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관리할 수 있는 초효율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정도 규모의 회사들은
100에서 150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1000개의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회사가 급격히 성장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해 미리 추가 직원을 고용하곤 한다. 그렇게 추가 고용된 직원에게는 이전 직원이 맡고 있던 업무가 분배된다. 문제는 예상했던 대로 회사가 성장한 다음 현 상황을 예측해 앞서 고용했던 직원들로 업무 효율성이 유지되거나 높아지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또다시 인원을 추가 고용해달라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렇게 인원을 충원해줘도 같은 일은 반복된다. 직원들은 나눠 가진 일의 분량을 정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진과 차이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매출이 증가한 것보다 더 많은 추가 인원이 항상 근무하는 회사가 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언제나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정신이 없다. 회사가 더 성장하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만 이미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어느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의해 온 적이 있다. 현재 매장이 200개이고 지금 본사 인원이 100여 명인데 혹시 직원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나는 내 경험상 많다고 느꼈다. 작은 규모가 아닌데도 인건비로 수익률이 악화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이 퇴사를 한 뒤에 추가 고용을 하지 않았고 인력 재배치로 본사 직원을 50명 이하로 줄였다. 그래도 회사는 멀쩡하게 잘 돌아갔다. 또한 일찍 구조조정을 한 덕에 코로나로 여파로 파생된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 반대로 어느 회사는 회사 성장에 앞서서 직원을 고용해 나갔다. 매장이 100개 정도인데 이미 본사 직원이 100명이 넘어서고 있었다. 매장 하나하나가 본사 직원 한 명을 먹여 살리는 형국이다. 대표는 조만간 매장이 300개가 넘을 것이라서 그때를 대비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그런 기준으로는 매장 300개가 넘어갈 때 직원도 300명이 돼 있을 것이다. 자기 회사에 직원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장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자랑은 매출로 하는 것이고 더 자랑은 순이익으로 하는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생존 연수로 하는 것이다. 업무 효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회사는 결국 죽는다. 지금 그 회사가 직원 1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무직 업무 중에 회계부서처럼 일정량의 업무를 규칙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 창의성이 바탕이 된 일이라면 3일에 할 일을 1시간 만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새벽 일찍 회사에 나가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하고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한두 시간 안에 내가 할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었다. 같은 일을 출근 후에 직원들과 함께 보면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답은 하나다. 이익이 오르면 직원을 늘리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추가 고용할 사람이 매출을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예외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사장이 직접 하는 것이 맞다. 사장은 아무리 회사가 커도 세일즈맨이다. 그래서 결국 예외는 없다. 내 경쟁자 100% 이기는 법. 열심히 한다고 시험에서 합격하거나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나 사회에서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매우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이 방법은 1등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우등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경쟁자 중에 거의 90% 이상은 포기한다. 체육관에 등록하고 대부분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는 사람 대부분은 운동이 아니라 운동을 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 온다. 그러니까 정말 운동하겠다고 덤비고 포기만 하지 않아도 100명 중 몇 명 안에 들어갈 정도로 우수한 체육인이 될 수 있다. SNS 마케팅을 배우거나 부동산에 관해 공부해도 끝까지 파고들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다. 시장은 어차피 상위 10% 거의 모두 10%가 거의 모두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10% 안에만 들어도 대성공이다. 책을 하나 쓰고 싶다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면 된다. 200자 원고지 1000매를 쓰는데 하루에 3장만 꾸준히 쓰면 1년이면 원고가 완성된다. 신인 작가로 데뷔하려는 사람들은 글이 나빠서 출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원고 쓰기를 포기해서 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다면 이미 나는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 운이 좋거나 실력이 좀 더 있다면 상위 1%도 될 수 있다. 그러니 하려는 그 일을 당장 오늘부터 해야 한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삼촌 마귀가 신참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11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온다. 인간에게 계획을 하게 해라. 정말 좋은 계획을 하게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인간에게 내일은 없다. 그렇다. 내일부터 하는 사람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은 항상 오늘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것이야말로 저절로 1등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끈기라고 표현한다. 당신이 정말 정복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기계만 있다면 거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여전히 생겨나기 때문이다. 당신 상상 안의 것을 현실로 만드는 2가지 힘. 그것은 끈기와 기계뿐이다. 끈기와 기계가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도 평범한 사람이 된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끈기는 성공을 잡기 위한 위대한 무기다. 끈기를 대신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똑똑한 사람이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천재라고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똑똑하고 천재적이고 재능 많고 돈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 중에도 나고자들 수두룩하다. 모두 끈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업에서 가장 큰 힘이다. 경쟁자 이기기가 이렇게 쉽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들다. 현재 성공한 경쟁자는 결국 버티고 버텨낸 사람이고 지금도 힘들어도 버티고 있는 사람이다. 경쟁자들은 내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내가 떡집을 하고 싶다면 세상의 모든 떡집을 찾아다니고 맛보고 분석하고 만들어 본다. 서너 달, 1년 말고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떡에 대해서는 전국 톱에 들어갈 것이다. 경쟁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을 그렇게 나이 20부터 했다면 40살이면 한국의 최고 장인이 돼 있을 것이다. 대머리 타투 전문가, 프랜차이즈 신메뉴 분석가, 동물 배변 전문 훈련가, 떡볶이 전문가, 노안수술 전문 의사, 주택 생활 파손 수리 전문가 등 그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그 분야의 탑 10%는 정해져 있다. 어디가 끝인가? 모두가 그만두거나 몇몇이 남아 산 꼭대기 좁은 정상에 서로 엉덩이를 비비고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면 거기가 끝이다.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그들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고민하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업을 그르친다. 대부분의 망설임을 심사숙고라는 멋진 말로 포장돼 있지만 포장을 까보면 낭비된 시간의 부스러기가 남아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시간이다.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사람은 결정의 결과보다 더 가치 있는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마치 기름값 싼 주유소를 찾아 전국을 헤매는 사람과 같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1달, 2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2주일 미루지도 않는다. 하루 이틀 미루지도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린 옳은 결정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린 잘못된 결정들을 수정하는 과정 덕분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즉시 결정을 내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라. 어차피 인생은 처음과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 가는 과정이다. 결정할지 말지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이 글을 짧게 쓴다. 중요한 결정을 처리하는 법. 나는 대부분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 방법으로 결정하면 반드시 옳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내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하면 나중에 그 결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도 후회가 없었다. 가령 결혼 배우자, 결정, 처음 집을 사야 하는 일, 회사의 매입 혹은 매각, 이혼, 투자 방향 결정 같은 것들은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며 어떤 일들은 평생에 영향을 준다. 나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금식을 한다. 최소한 3일 정도다. 시간으로 72시간 정도다. 이런 금식은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비움을 통해 내적 고민의 깊이를 가늠하고 기본 욕망이 배제된 상태에서 가능한 가장 고결한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다. 단식이 가져오는 생리적 변화는 의학적 변화가 다르니 기술하지 않겠다. 그러니 실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공복의 고통이 둔감해지는 하루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정신이 맑아진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사람의 인지 능력이 향상되도록 뇌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들이 그때 올라온다. 물을 제외하고 모든 음식을 끊고 3일간 견디면서 그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이어가 보기를 권한다. 첫날은 힘들겠지만 이틀째부터는 할만하고 3일째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평온해진다. 단식의 효과로는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의지력이 강화된다. 허영심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긴다. 때때로 상쾌한 기분이 온몸을 감싸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긴다. 신체적 효과로는 눈이 맑아지고 쾌변 숙면을 취하게 된다. 정신적으로는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미래의 일이 상상되며 직관이 확장된다. 삼승 기전에 의하면 한웅이 웅족과 호족의 두 여인에게 쑥 한 심지와 마늘 20매를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단식 시험을 했는데 웅족 여인이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계율을 지켜낸 기록이 있다. 이렇듯 우리는 배달의 아빠와 단식의 어머니 사이에 탄생한 민족이니 단식을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단식을 하는 동안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바란다. 현재 고민하는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결정에 집중할 수 있게 부가적인 관련 요소들을 버린다. 그리고 문제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 놓는다. 각각의 옵션에 따른 장단점을 적어보고 이들 역시 문장으로 정리해 놓는다. 그중 내 삶의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다. 그 순서와 마음속의 결정이 다르면 다른 이유를 고민해 본다. 이 과정 모두에서 음식을 완전히 배제한다. 이렇게 3일을 단식하면서 고심하고 내린 결정은 함부로 내린 결정보다 질적으로 완성도가 높다. 물론 이것이 나에게 매번 옳은 결정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당연히 후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일 금식의 가치가 충분히 있으니 꼭 기억하기 바란다. 물론 몸에도 나쁠 것 없다. 단식은 어려울 때 자신에게 자신이 자신을 위한 스승이 되는 방법이다. 내 안의 스승을 만나기를 바란다. 또 네, 실패하면, 아니요, 한 개 더 읽어주세요. 또 실패하면 그 다음 날 해야 할 일. 나는 여러 번 실패하면서 지금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음 날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달리 할 일이 없어서 시작한 것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가장 최선의 행동일 것이다. 최선의 행동을 한 것이다. 실패했다고 집안에 처박혀 있지도 않았고 술을 배우지도 않았다. 그냥 밖으로 나가 걸어 다녔다. 신의 한 수다. 이후에도 실패가 반복되며 한 가지 노하우가 더 늘어났다. 그것은 음식을 먹는 방식에 관한 것인데 나는 사업을 하다 다시 망해도 두 가지만 잘하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을 보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가르친다. 이 두 가지는 운동과 정갈한 식사다. 내가 제안하는 운동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냥 아침마다 1시간씩 걷기만 하면 된다. 걸으면서 괜히 영상 같은 것을 보지 말고 가능하면 음악도 듣지 말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염없이 걸어라. 무슨 생각을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걷다 보면 머리가 비워지고 그 머리 안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새 생각이 들어온다. 오히려 음악을 듣거나 영상을 보고 있으면 생각의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화기를 놓고 나가도 좋다. 대신 작은 메모지에 몽땅 연필 하나는 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 어느 순간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잊기 전에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뜻한다. 현생 인류의 시작으로 현대인의 직계조상 중 하나로 분류되는 호모 에렉투스는 똑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이다. 즉, 현생 인류의 시작이 걷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숨쉬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발견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말초조식의 순환 혈류량이 증가하고 근육과 지방세포의 인슐린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당뇨, 치매, 폐질환, 체중 감량, 뼈, 소화기관 등 갖가지 질병에서 개선을 얻을 수 있고 몸의 저항력을 키울 수 있다. 그 외에도 걷는 행위 자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이점이 있다. 걷기의 이점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 걷기는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낮춰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근력이 증가한다. 걷기는 다리와 코어를 포함한 하체의 힘을 키운다. 또한 사고가 가장 적은 안전한 운동이다. 칼로리를 태우고 체중을 줄여준다. 특히 규칙적으로 적당한 강도에서 강한 강도로 걸을 경우 더욱 그렇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며 행복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규칙적인 걷기는 에너지 수준을 높이고 전반적인 활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뇌기능을 개선시켜 창의성을 높여준다. 정기적으로 걷는 것은 당뇨병, 심장 질환 및 만성질환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걷기는 친구와 함께 걷든 걷기 그룹에 가입하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운동이라 사회성이 좋아진다. 운동 중에 이처럼 안전이 보장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좋은 운동이 없다. 실패하면 마음이 작아지는데 작아진 마음은 몸으로 키우는 것이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은 저절로 커진다. 그래서 어떤 실패를 해도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회만 가지면 다시 성공할까? 아니다. 그 기회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비결은 정갈한 식사다. 나 김승호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다. 이 재능을 가진 사람은 구설수에 잘 휘말리지 않고 주변의 친구들이 고르며 좋은 운이 계속 모여들고 삶이 온화해지며 평화롭다. 그 재능이란 배가 부르기 전에 음식을 중단하는 것이다. 나는 배가 부르도록 음식을 취하는 일이 1년에 서너 차례도 안 된다. 양가의 노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때 외에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어머니 앞에서는 마음껏 먹는 일이 상식이고 예의이니 예외로 한다. 음식의 양, 음식을 먹는 시간, 음식의 질은 그 사람의 운과 운명을 결정한다. 어느 관상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한 인생에 먹어야 할 음식의 양은 정해져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온갖 병으로 일찍 죽는 것이고 음식을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한다. 음식을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은 과식, 폭식에 노출된다. 인간이 받는 유혹 중에 음식만큼 매일 결심을 바꾸게 하는 것이 없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인간이 얼마나 음식에 나약한지를 몇 끼니마다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일정하게 식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고 이런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같은 사람들이라서 건전한 친구들이 아니라 거칠고 불규칙한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다.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길 수 없다. 너무 거친 음식은 나를 해치고 너무 기름진 음식은 다른 생명체를 해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연결돼 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결국은 하나다. 음식이란 다른 생명에서 오는 것인데 이를 너무 함부로 하면 세상의 운명은 결국 나를 함부로 하게 돼 있다. 정갈하고 단정한 음식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조절하고 남기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을 내 배에 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음식을 대하는 태도다. 그런 식습관을 가지면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나 환경이 곧고 올바르게 된다. 결국 좋은 운이 불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생산적인 모임, 현명한 친구들이 모이고 불필요한 인연들은 사라진다.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 앞으로 망하면 운동과 정갈한 음식 이 두 가지만 다시 돌아보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았네요. 아이고. 그 배경 바꾼 거 올려놨고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진숙님도 오랜만이고요. 사진 찍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